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수입니다. 올해 64세고 부산에서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꼬박꼬박 개인연금에 1억 2천만 원을 넣었는데 막상 받을 수 있는 돈은 원금도 못 찾는다는 황당한 일을 겪었거든요.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제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하지만 혹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실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였거든요. 그런 제가 당했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쉽게 당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게요.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었지만 부모님께서 교육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경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했을 때 저는 가슴이 뛸 정도로 기뻤어요. 이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대학 시절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는데 그때부터 돈을 모으는 습관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술 마시고 놀 때도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1983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세무사 시험 준비에 들어갔어요. 당시만 해도 세무사는 정말 인기 있는 직업이었거든요. 안정적이고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1년 동안 독서실에서 하루 1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1984년 드디어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우리 아들이 이제 전문가가 됐구나 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첫 직장은 부산 서면에 있는 세무법인이었습니다. 사무실 건물이 10층짜리였는데 그때만 해도 부산에서는 제법 높은 건물이었어요. 처음 출근하던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내가 이제 정말 전문가구나 싶었습니다. 월급은 35만 원이었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적은 돈이지만 그때는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신입사원 평균이 25만 원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돈마저 아껴 썼어요. 매월 생활비로 20만 원만 쓰고 나머지 15만 원은 무조건 적금에 넣었습니다. 동기들이 최 선배 가끔은 술 한잔해요 하면서 유혹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나중에 독립할 때 필요하다며 철저히 절약했습니다. 점심도 도시락을 싸가거나 저렴한 식당에서 해결했어요. 커피도 자판기 커피는 안 마시고 사무실에서 끓여 마셨고요. 선배들이 젊을 때 좀 놀아라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참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4년 동안 모은 돈이 1,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만 해도 1,000만 원이면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1987년 겨울에 지금 아내인 미숙이를 만났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무엇보다 절약 정신이 투철했죠.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미숙이는 은행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80만 원 정도였어요. 저와 합치면 월 140만 원 정도 되는 셈이었죠. 6개월 정도 사귀다가 1988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실속을 챙기자고 의견이 맞았거든요. 예단이나 혼수도 최소한으로 했고요. 그 대신 신혼집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전세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했어요. 연제구에 있는 24평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전세금은 양가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고 제가 모은 1,000만 원을 보탰어요. 신혼살림은 정말 알뜰하게 차렸습니다. 신혼생활이 시작되면서 저희는 더욱 체계적으로 가게를 관리했어요. 월 140만 원 수입에서 생활비는 6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80만 원은 모두 저축이었죠. 아내가 가계부를 꼼꼼히 써가면서 한 푼이라도 아꼈어요. 여보, 이번 달은 생활비가 5만 원 남았어요. 아내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저축하자. 이런 식으로 정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1991년에 첫 아들 준호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출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저축은 계속했습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도 절약하면 된다며 버텼어요. 분유값 기저귀가 때문에 월 생활비가 80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1992년 드디어 첫 내 집을 마련했어요. 같은 연제구에 있는 28평 아파트였는데 6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은 최소화하자며 4천만 원만 대출받고 2천만 원은 현금으로 냈어요. 집 계약하던 날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제 진짜 집주인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과 함께 또 다시 저축을 시작했어요. 1994년에는 두 가지 큰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둘째 딸 수진이가 태어난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독립을 결심한 거였습니다. 세무법인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실력에 자신이 생겼어요. 이제 내 사무소를 차려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수입도 한계가 있었어요. 월 100만 원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거든요. 최영수 세무회계 사무소를 개원했습니다. 사무실은 서면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잡았어요. 임대료가 저렴했거든요. 보증금 2천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고객이 거의 없었거든요. 세무법인에서 일할 때는 고객이 이미 있었는데 독립하고 나니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발품을 팔아서 중소기업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수 세무사입니다. 혹시 세무 업무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명함을 들고 하루에 30곳씩 돌아다녔어요. 처음 3개월은 월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라 수입원이 그게 전부였죠. 적금을 해지해서 생활비로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참자. 곧 고객이 늘어날 거야. 그렇게 버텼습니다. 다행히 6개월 뒤부터 고객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업체들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어요. 고객이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해줬고요. 그런 성실함이 알려지면서 입소문이 났나 봅니다. 최 세무사는 정말 꼼꼼하고 친절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객이 계속 늘어났어요. 개원 1년 만에 월 수입이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이 조금 크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파트타임으로 은행에서 일했는데 월 8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이 월 380만 원 정도 됐죠. 그때부터 생활이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절약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지금이 좋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월 생활비는 120만 원으로 늘렸지만 나머지는 모두 저축했어요. 1998년에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40평 아파트였어요. 28평 집을 팔고 차액 5천만 원을 더 내서 샀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그 무렵 장남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수진이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교육비가 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사교육비는 많이 들지 않았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무소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세무 서비스 수요가 늘어났어요.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세무 관리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된 거죠. 월 수입이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내도 정규직으로 복직해서 월 150만 원을 벌었어요. 총 수입이 65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신만만했던 시기였어요. 이제 진짜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최 세무사는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도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2003년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세무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30대 중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어요. 명함을 건네면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생명 부산지점 박상민 팀장입니다. 대한생명. 당시 국내 최대 생명보험회사였죠. 아, 보험 상품 소개하러 오신 거군요. 세무사님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회사 신상품 소개차 왔는데 세무사님 같은 전문가분이라면 당연히 관심 가지실 만한 상품이에요. 전문가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무슨 상품인데요?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어요.
요즘 보험 상품들 워낙 많아서. 개인연금 상품인데요. 그가 가방에서 화려한 팜플릿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NEW 프리미엄 개인연금이라고 큰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연 7% 확정 수익률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서 실질 수익률은 9% 넘어갑니다. 그리고 은근히 미소를 지으면서 덧붙였죠. 세무사님이야 뭐 이런 건 다 아시겠지만.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더욱 좋아졌어요. 전문가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내가 전문가니까 당연히 이런 걸 추천하러 오는 거지. 팜플릿을 받아서 대충 훑어봤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표가 가득했어요. 20년 후 예상 수령액 2억 5천만 원. 매월 안정적인 연금 수령. 이런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박상민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세무사님 같은 분들이 가장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노후 준비거든요. 지금 세무사업으로 잘 벌고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벌써 40대 중반이 된 저로서는 노후 걱정이 슬슬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확정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7%를 보장한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죠. 확정 수익률이라는 말이 솔깃했어요. 예금 금리가 3%도 안 되는 상황에서 7%라니. 게다가 개인연금이라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서요. 세무사님이야 잘 아시겠지만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소득공제는 제가 정말 잘 아는 분야였죠.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6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연 9% 가까운 수익률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약관을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두꺼운 책자였는데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써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겨보니 복잡한 수식과 표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좀 복잡하네요. 네, 상품이 좀 복잡하긴 해요. 박상민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세무사님 같은 전문가분이면 당연히 이해하실 거고요.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상품 추천 안 해요. 너무 복잡해서 이해 못하거든요. 그 말에 묘한 자부심이 들었어요. 일반인은 이해 못하는 전문가용 상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관을 자세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차피 내가 전문가니까 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20년 약정이네요.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손해는 있지만요. 박상민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세무사님 같은 분이 중도 해지하실 이유는 없으시죠. 제가 지금까지 이 상품 판매한 고객 중에 중도 해지한 분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이 마치 제가 중도 해지를 생각한다면 전문가가 아니라는 식으로 들렸어요. 자존심이 조금 상했죠. 내가 20년도 못 기다리는 사람인가? 그럼 월 50만 원씩 넣으면 20년 후에 얼마나 나와요? 박상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월 50만 원씩 20년이면 납입원금이 1억 2천만 원이고요. 여기에 연 7% 복리로 수익이 쌓이면 대략 2억 5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2억 5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럼 연금으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20년으로 나눠서 받으시면 월 300만 원 이상은 나올 거예요. 평생 받으실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월 300만 원. 그때 제 월 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노후에 그 정도면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네요. 가입하겠습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세요. 박상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역시 세무사님 같은 전문가분은 다르시네요. 빨리 결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박상민이 친절하게 하나씩 설명해줬는데 대부분 형식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도 서명하시고. 복잡한 약관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넘어갔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계약서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써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아, 그건 수수료 관련 내용이에요. 박상민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모든 금융상품에 다 있는 거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무사님이야 뭐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데 뭘. 어차피 내가 전문가니까 알아서 판단하겠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좋은 결정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전문가인 제가 제대로 된 상품을 선택했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축하드려요, 세무사님. 박상민이 계약서를 챙기면서 말했어요. 20년 후에 정말 감사하다고 하실 거예요. 그날 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개인연금 하나 가입했어. 개인연금? 아내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거예요? 연 7% 확정 수익률에 소득공제까지 되는 상품이야. 20년 후에 월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 정말요? 아내 눈이 커졌어요. 그럼 노후 걱정 없겠네요. 그렇지.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역시 전문가가 고른 상품은 다르다니까. 그날부터 매월 25일에 자동이체로 5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월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보험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안내서가 왔어요. 고객님의 적립금 현황이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에는 꼼꼼히 봤는데 복잡한 숫자들이 많아서 대충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20년 후에 결과 보면 되겠지. 2005년쯤에 한 번 이상했어요. 2년 동안 1,200만 원을 넣었는데 적립금이 1,0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적립금이 납입금보다 적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고객님, 처음 몇 년은 초기 비용이 차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날 거예요. 초기 비용이라는 말에 약간 찜찜했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계속 넣었습니다. 주변에서 요즘 같은 때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개인연금은 확정 수익률이니까 상관없어. 오히려 그때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역시 내가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주식이나 펀드로 투자한 사람들은 다 손해를 봤는데 저는 안전하게 7% 수익률이 보장되니까요. 그 시기에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가 많이 들었어요. 장남 준호는 과학고에 진학했고 수진이도 외국어고에 들어갔습니다. 사교육비가 월 200만 원을 넘었죠. 가끔 개인연금을 잠시 중단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말렸습니다. 여보, 그거 중도 해지하면 손해본다고 했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다른 곳에서 절약하자.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출을 줄이면서라도 개인연금만큼은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신성한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사무소 매출이 더욱 늘어났어요. 월 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연금 50만 원이 부담스럽지 않게 됐죠. 오히려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늘려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박상민에게 연락해봐도 지금 상품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추가 납입을 받으면 그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2015년에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50평 아파트였는데 시세가 12억 원이었어요. 40평 집을 8억 원에 팔고 4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서 샀습니다. 이제 정말 성공했구나 싶었어요.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노후 준비도 끝난 것 같네요. 개인연금에서 월 300만 원 나오고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월 500만 원은 되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자녀들도 잘 컸어요. 준호는 서울국립대 공가대학에 진학했고 수진이는 부산간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감당할 만했어요. 준호가 서울에 있어서 생활비까지 월 100만 원 정도 들었고 수진이는 집에서 다녀서 등록금만 월 6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도 개인연금만큼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자녀 교육비 때문에 힘들면 잠시 중단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신성시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자녀들이 독립하기 시작했거든요. 준호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월 500만 원을 받게 됐고 수진이도 간호사가 되어서 월 400만 원을 벌었어요. 이제 진짜 우리만 생각하면 되겠네. 아내와 둘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육비 부담이 없어지니까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체력적으로는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58세가 되니까 예전처럼 밤늦게 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고객들도 젊은 세무사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어났고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개인연금이 있다는 생각에 그리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객사들이 어려워지면서 세무 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월 매출이 8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처음으로 개인연금 해지를 고려해 봤어요. 여보, 이번만 해지하고 나중에 다시 가입하면 어떨까? 하지만 아내가 반대했어요. 벌써 17년이나 넣었는데 지금 해지하면 너무 아까워요. 조금만 더 참아봐요. 그래서 다른 지출을 줄이면서 버텼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포기했어요. 그래도 개인연금만큼은 지켰습니다. 2021년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고객들도 다시 돌아왔거든요. 역시 버티길 잘했어 싶었어요. 2022년에 개인연금 만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정말 설렜어요. 19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오는 거였으니까요. 내년이면 월 300만 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해 말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내년에 만기가 되시는데 연금 수령 방법을 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일시금으로 받으시거나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시면 세제 혜택이 더 좋아요. 그럼 연금으로 받겠어요. 월 얼마나 나와요? 정확한 금액은 만기 때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략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일 거예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웠어요. 20년 전에 약속한 게 300만 원이었으니까 비슷하네. 2023년 들어서면서 만기일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8월 15일이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제게는 정말 광복절 같은 날이었죠. 20년 동안의 투자가 결실을 맺는 날이었으니까요. 아침에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아직 통지서가 안 왔더라고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요일에나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월요일인 8월 17일 오후에 드디어 왔어요. 아내가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두꺼운 봉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대한생명보험 개인연금 만기 안내라고 써 있었어요. 여보, 드디어 개인연금 만기 되었네. 아내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이제 월 300만 원 들어온다며? 저도 설렜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고객님의 개인연금 만기를 축하드립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납입원금 1억 2천만 원. 적립금 9,800만 원.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1억 2천만 원을 넣었는데 적립금이 9,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원금보다 적다는 게 말이 됐나요? 뭔 소리예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계산 잘못된 거 아니야?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거기에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총 납입금 1억 2천만 원. 운용수익 4,800만 원. 관리비 2천만 원. 보험료 1,500만 원. 기타 수수료 1,500만 원. 최종 적립금 9,800만 원. 저는 급하게 약관을 뒤져봤어요. 20년 전에 받았던 그 두꺼운 책자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 찾느라 한참 걸렸습니다. 약관 58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매년 적립금의 3%를 관리비로 차감함. 매년 적립금의 2%를 보험료로 차감함. 기타 운용 비용은 별도 차감. 그제서야 계산이 됐어요. 매년 5%씩 수수료로 나간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복리로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게다가 실제 운용 수익률은 연 2.5%에 불과했어요. 명목상으로는 4.8%의 수익이 났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월 얼마나 나와요?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연금 수령 안내가 있었어요. 20년 분할 수령 시 월 85만 원. 종신연금 전환 시 월 72만 원. 월 85만 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금 떼면 더 적어질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0년 동안 꿈꿔왔던 월 300만 원이 85만 원이라니. 85만 원? 아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생활비도 부족한데.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뭘 한 거지?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당할 줄이야. 다음 날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고객센터로 연결됐어요. 이봐요, 당시 담당자가 월 30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85만 원이 뭡니까?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담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상담원이 나왔어요. 고객님, 상품 설명서와 약관에 모든 수수료와 예상 수익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이라고 했지 확정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시 상담 기록을 확인해 보니 예상 수익률이라고 정확히 안내 드렸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럼 당시 담당자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 당시 담당자는 현재 본사 근무 중이라 직접 통화는 어려우시고요. 필요하시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박상민.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지금은 본사 상품기획팀 부장이 됐더라고요. 승진도 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시 제게 했던 말들은 아마 기억도 못할 겁니다. 월 3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같은 전문가 분이라면. 그런 말들 말이에요. 이게 사기 아니에요? 20년 동안 1억 2천만 원 넣었는데. 고객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했어요. 모든 절차가 약관에 따라 진행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약관에 따라.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모든 게 약관에 써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제가 그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거였죠. 전문가라는 자만심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제 책임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박상민이 화려한 팜플릿을 펼쳐 보이며 설명하던 그 순간을요. 세무사님 같은 전문가 분이라면. 그 한마디에 넘어간 제가 한심했어요. 전문가라는 허영심이 저를 장님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약관대로 했다고 해. 우리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게 잘못이래.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전문가라며 안다고 했잖아. 아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그 돈으로 뭘 못했겠어요? 20년 동안 1억 2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 돈으로 전세라도 났으면 지금 월세 받아먹을 수 있었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 잘못이었거든요.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아내가 울먹였어요.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며칠 뒤 자녀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상황을 말씀드렸나 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장남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개인연금이. 괜찮다. 저는 애써 담담한 척했어요. 아직 세무사무소도 있고 모든 방법이 있겠지.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녀들 앞에서 무능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둘째 수진이도 연락했어요. 아빠 많이 속상하시죠? 저도 간호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쓰세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부끄러웠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니야, 괜찮다. 아빠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85만 원으로는 기본 생활도 불가능했거든요. 세무사무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일단 지출부터 대폭 줄였어요. 외식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20년 넘게 매주 한 번씩 가던 동네 갈비집도 발걸음을 끊었어요. 사장님이 최 선생님 요즘 안 보이네요 하고 물어봐도 바빠서 그래요라고 둘러댔습니다. 여행도 포기했어요. 매년 여름에 가던 제주도 여행, 가을에 가던 설악산 여행 모두 취소했습니다.
아내가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승용차도 바꿨습니다. 그랜저에서 아반떼로 다운시켰어요. 연비도 좋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서 월 30만 원 정도 절약됐습니다. 각종 보험도 정리했어요. 종신보험, 안보험, 실손보험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해약했습니다. 월 보험료가 5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취미 활동도 모두 포기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가던 골프 레슨, 일요일마다 가던 등산 모임 모두 그만뒀습니다. 골프채도 중고로 팔았어요. 이렇게 해서 월 지출을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100만 원을 절약한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지출들도 있었어요. 어머니 요양원비가 월 120만 원이었는데 형제들과 나눠서 제가 6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89세이신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영수야, 너 요즘 얼굴이 어둡구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바빠서 그래요. 차마 개인연금 실패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사무소 임대료도 부담이 됐어요. 월 80만 원인데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더 작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고객들이 찾아오기 편한 곳이어야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집에 대출이 없다는 거였어요. 50평 아파트가 시세 8억 원 정도 되는데 완전히 제 소유였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다행이었어요. 202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매월 25일에 85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씁쓸했어요. 20년 전에 꿈꾸던 300만 원이 85만 원이라니. 세무사무소 매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젊은 세무사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거든요. 온라인 세무 서비스도 생기고 AI 세무 프로그램도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었어요. 2024년 들어서는 월 매출이 500만 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2년 전 8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나 줄어든 거죠. 현재 제 월 수입은 이래요. 세무사무소 500만 원, 개인연금 85만 원, 총 585만 원입니다. 월 지출은 이렇고요. 생활비 150만 원, 사무소 임대료 80만 원, 어머니 요양원비 60만 원, 각종 세금과 공과금 30만 원, 기타 30만 원, 총 350만 원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월 235만 원이 남는 셈이에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세무사무소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월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50만 원 정도로 또 줄어들 것 같아요. 이 추세라면 몇 년 후에는 월 300만 원도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70세까지는 어떻게든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은퇴하고 지금 아파트를 더 작은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50평에서 30평 정도로 다운사이징하면 차액이 3억 원 정도 날 거예요. 그 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불안해요. 의료비가 얼마나 들지, 또 다른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지. 예전에는 개인연금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무너졌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실수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첫째로 전문가라는 착각이었죠. 세무 전문가라고 해서 금융상품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문가니까 당연히 안다는 상대방의 말에 넘어갔어요. 세무와 금융은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세무는 이미 정해진 법률을 적용하는 거지만 금융상품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 차이를 간과했던 거죠. 둘째로 복잡한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전문가라는 자신감 때문에 세부 조건 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수수료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약관 58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써 있던 수수료 조항들을 꼼꼼히 봤어야 했는데 어차피 내가 전문가니까 뭘 모르겠어? 라는 생각에 대충 넘어간 거죠. 셋째로 명목 수익률만 보고 판단했어요. 연 7%라는 숫자에만 현혹되고 각종 수수료와 비용을 차감한 실제 수익률은 계산해보지 않았거든요. 실제로는 매년 5%의 수수료가 나가고 운용 수익률도 2.5%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던 거죠. 넷째로 20년이라는 장기 약정의 위험성을 간과했어요. 중간에 금융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개인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인플레이션만 해도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2003년에 50만 원의 가치와 2023년에 50만 원의 가치가 같을 리 없잖아요. 다섯째로 한 개 상품에만 집중 투자한 것도 문제였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했죠. 개인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모든 계획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30대, 40대 분들께 제가 경험한 실패를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개인연금보다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저비용 상품을 검토해 보세요. 수수료 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한 상품이 좋습니다. 복잡할수록 숨겨진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상품 가입하기 전에 수수료와 실제 수익률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명목 수익률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해요. 판매자가 주는 자료만 믿지 말고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라요. 한 가지 상품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세요. 저처럼 개인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면 위험하거든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게 안전해요.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한 번 가입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해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전문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고객님 같은 전문가 분이라면이라는 말은 대부분 영업 수법이에요. 오히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50대 분들께는 특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가입한 금융상품의 실제 성과를 재점검해 보세요. 저처럼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충격받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보험회사나 은행에 전화해서 현재 적립금과 예상 수령액을 물어보세요. 만약 예상보다 적다면 중도 해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해가 있어도 앞으로의 손실을 막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미 19년을 넣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10년 정도 넣으신 분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노후 자금 목표 대비 현재 준비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 봐야 해요. 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역산해 보시기 바라요. 과도한 수수료 부담 상품은 과감히 정리하고 저비용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거든요. 주택 자산의 노후 활용 방안을 미리 계획해 두세요. 저처럼 집을 작은 곳으로 옮겨서 차액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주택연금 같은 상품도 있어요.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60대 이상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가입한 상품이라도 중도 해지가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과감한 결단을 내리세요. 저는 결국 연금으로 받기로 했지만 일시금으로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라요. 월 생활비 기준으로 역산해서 필요한 노후 자금을 재계산해 보세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너무 높은 기대를 갖지 마시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먼저 확보하세요. 주택연금이나 영목이지 같은 대안 상품도 검토해 보세요. 집값이 오른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려할 만해요. 매월 일정한 돈이 들어오니까 안정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가족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숨기지 마시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 못했는데 나중에 털어놓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금융 지식이 많아요.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전국에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중 상당수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만기가 안 된 분들은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이런 점들을 꼭 확인하세요. 수수료가 얼마인지 언제 빠져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초기 몇 년간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상품들이 있어요.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요. 과거 수익률을 보더라도 최근 3년, 5년 자료를 보세요. 10년 전 수익률은 지금과 상황이 다르거든요. 금리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도 해지 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도 미리 알아두세요.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탈출구는 열어둬야 해요. 평생 묶여있는 상품은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세요. 중간 수수료가 적어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영업사원을 통하면 그 사람 수수료까지 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한 사람의 말만 믿지 마세요. 여러 곳에서 상담 받아보고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상품만 가입하세요. 복잡해서 이해 안 되는 상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간단할수록 투명하고 안전합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선 70세까지는 세무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려고 합니다. 고객들도 경험 많은 세무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집을 더 작은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30평 정도 아파트로 이사가면 차액 3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돈으로 10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의료비가 많이 들면 큰 부담이니까요. 매일 산책하고 금연금주하고 정기검진도 빼먹지 않고 받고 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회복됐어요. 처음에는 서로 원망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자고 서로 위로하고 있어요. 자녀들도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준호는 아버지 저희가 용돈이라도 드릴까요? 라고 하고 수진이는 아빠 제가 의료비는 책임질요 라고 해요. 고마운 마음이지만 아직은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해 두었어요. 요즘은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으면서 금융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배우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ETF, 리츠, 해외 주식 같은 것들도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작은 금액으로 직접 투자도 해보고 있어요. 매월 30만 원씩 인덱스 펀드에 넣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수수료 0.1%짜리로 골랐어요. 20년 전에 저였다면 그런 저렴한 상품이 좋을 리 없다고 했겠지만 이제는 단순한 게 최고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 건강도 걱정이에요. 89세이신데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요양원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의료비도 많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주변 동년배들과 이야기해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개인연금은 아니더라도 변액보험이나 펀드로 손해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세대가 다 당한 거야 라고 서로 위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금융상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상품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문제는 저처럼 잘못 선택한 경우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정말 부러워요. 인터넷에 정보도 많고 저비용 상품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영업사원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죠. 요즘 30대들은 정말 똑똑해요. 펀드 수수료 0.1%와 1%의 차이가 20년 후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정확히 계산해요. 저는 그런 계산을 해볼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아쉬워요.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그때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저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특히 지금 개인연금이나 변액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현재 적립금과 예상 수령액을 물어보시기 바라요. 만약 예상보다 적다면 과감하게 해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19년이나 넣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5년, 10년 넣으신 분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중도 해지 손실이 있어도 앞으로의 손실을 막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 투자하실 때는 꼭 분산 투자하세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마시고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하시기 바라요. 주식 30%, 채권 30%, 부동산 20%, 현금 20% 이런 식으로요. 수수료도 꼭 확인하시고요. 연 수수료 1%와 0.1%는 20년 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복리의 마법이 거꾸로 작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금융상품은 복잡할수록 나쁘다는 거예요. 간단하고 투명한 상품이 최고예요. 그리고 전문가용 상품이라는 말은 대부분 영업수법이에요. 진짜 좋은 상품은 누구에게나 좋거든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수수료를 숨기려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보다 본인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품만 가입하세요. 이해 안 되면 절대 가입하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그 점을 무시했다가 큰 손해를 봤거든요. 저는 이제 64세예요. 아직 6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후 자금을 더 확보하려고 해요. 개인연금 실패가 아쉽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일하고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기고 절약해서 살면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바꾸세요. 그리고 절대로 한 사람의 말만 믿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 곳에서 상담 받아보고 인터넷으로도 공부하고 충분히 비교해 본 다음에 결정하세요. 특히 고객님 같은 전문가분이라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더욱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건 여러분을 현혹시키려는 영업수법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후 준비는 금융상품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 인간관계, 취미활동, 평생교육 이런 것들도 모두 중요해요. 돈만 많이 모은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관계, 건강, 마음의 평안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실패담이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노후가 제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